조선의 사대부들은 상업에 무지해서 자본의 발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다가 그렇게 500년을 공자활 맹자를 하다가 서구 근대 문물에 두드려 맞고 하필이면 가장 기분 나쁘게 우리가 수천 년 무시하던 이웃인 일본에 흡사병 당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조선에 이제 그 조선을 원망하고 욕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몰라서 억제한 게 아니고요.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면 있잖아요. 경제를 잘 알아야 억제할 수 있어요. 알고 억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선 좀 여쭤봐야 되는데 조선은 부유했었나요? 가난했었나요? 아, 조선이요? 네. 조선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일단 궁궐 재정이 가난했고요. 관아의 재정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상공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미비했죠. 약간 천박하게 무는 문화가 있지 않나요? 산홍공상이란 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상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 네. 그래서 사대부가 산홍공상이란 말을 만들었는데 사 다음에 농이란 말이에요. 사대부 바로 다음이야. 그러면서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근본이다. 이게 유럽의 귀족들이 농노를 대한 것과는 좀 굉장히 반대되죠. 그렇죠. 농노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축과 인간의 한 중간 단계였잖아요. 농자 천하 지대본이래. 엄청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생산하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생산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하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상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업을 억제하기 위해서죠. 상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업이 억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GDP가 팽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라도 가난해, 국가 재정도 가난해, 요즘을 치면 지자체들도 하나같이 가난해, 그 다음에 백성들도 화폐경제도 발달 안 하고 물물교환이나 하고, 그러니까 GDP의 차원에서는 뭐 그 명목 GDP, 뭐 PP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조선이었던 거죠. 조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나 이런 걸 반대했던 거네요. 반대했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경제에 상업에 무지해서 자본의 발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다가 능력도 없었지만 인식조차 못하다가 그렇게 500년을 공자활 맹자를 하다가 결국 일본한테 망했다. 서구 근대 문물에 두드려 맞고 하필이면 가장 기분 나쁘게 우리가 수천 년 무시하던 이웃인 일본에 흡사병 당했다. 그래서 조선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조선에 이제 그 조선을 원망하고 욕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몰라서 억제한 게 아니고요.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면 있잖아요. 경제를 잘 알아야 억제할 수 있어요. 알고 억제한 거야. 그런데 부작용이 있죠. 알고 억제했어요? 이 상태로 몇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모르게 돼요. 사대부들이. 그리고 거기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정된 농업 생산량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출범한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인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 고민에서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출범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농업 생산력은 한정적이고 먹여 살릴 인구는 많은데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생기죠. 곡물 시장이 활성화되면요. 전체 곡물 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올라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사치제를 주로 어디서 삽니까? 중국에서 사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은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국부라고 하는 게 지금이랑 달라요. 국부의 절대 다수가 그 해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국부의 절대 다수인 거예요. 그 농작물이 해외에 유출돼서 결국은 사치품을 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쌀을 비롯한 곡식은 유통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인플레가 생기죠. 그러면 굶게 되는 일반 서민들이 늘어나죠.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조선 사대부들은. 어떻게 보면 의도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 의도 자체는 매우 도덕적이었죠. 네. 하지만 또 의도가 좋다고 해서 걔가 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2차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저는 자본주의에 정말 감사해요. 자본주의와 2차 산업사회 없이 제가 이 정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 거라는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자본의 팽창, 상업의 발달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요. 한정된 농업 생산량에 갇혀있는 1차 산업 사회의 조건과 지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근대화에 늦고 일본에 두드려 맞고 한 거가 우리한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은 나머지 에도 시대와 조선 시대를 비교하면서 당시의 조선 시대를 비교하면서 자학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에도 시대에 일본의 어떤 상업 경제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도 에도 시대에는 일본의 도시에 가서 놀래요. 이 자식들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야? 이러면서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 않네. 뭐 이러면서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낮아집니다. 일본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일본 경제가 발달했는데 평균 신장이 낮아진다고요? 그럼요.
곡물 가격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니까요. 시장이 발달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본 재화는 쌀을 비롯한 곡물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사치품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치품을 어디서 사요?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의 쌀이 해외로 유출되죠. 그럼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곡물의 총량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물 가격은 올라가죠. 이게 에도 시대 200년 동안 반복돼요. 결국 더 일본 사람들은 못 먹게 되고 평균 시장이 줄어들어요. 이런 사태를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 방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공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근로와 사업가 투자소득 딱 세 가지 뿐이잖아요. 물려받는 이전 소득을 제외하면 산업공상에서 발전을 해서 그런 어떻게 것들이 기질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어서 뭔가 지금은 좀 달라졌죠. 몇 년 전만 해도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야, 얘네는 뭐 생산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올바른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잔재가 거기에 좀 연결된 것도 있는 걸까요? 전 연결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관념이 얼마나 길게 남아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 그 다음에 상업의 팽창이라고 하는 자본의 발달이란 건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솔직히 1차 산업사회의 이 지구의 총 생산량과 가치 생산량과 2차 산업사회의 지금의 지구의 총 가치 생산량은 10배, 20배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비교도 안 되겠죠. 이건 600배도 아닐걸요? 수만 배일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는 그 나라의 국부가 그 해에 생산한 곡물 생산량의 총합이 국부의 90 몇 %라니까요. 그렇겠죠. 그 중에 0.7% 뭐 건어물, 그 다음에 0.3% 곶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수출 반으로 줄면 국부가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단위의 수많은 그 식제품과 원자재와 1차 생산품과 이런 것들이 끝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치체인 시대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끝없이 찍혀나오고 생산되고 그게 또 해외에 끝없이 팔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에 가깝잖아요. 이 생산력과 이 가치의 생산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당연히 상업의 발달, 자본 경제의 발달을 당연히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조선을 욕할 때 지금의 기준으로 조선을 욕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조선이 태국보다 가난했다고요? 조선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심각하겠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고. 조선의 부의 크기로 따지면 조선의 임금님이 태국 왕의 어쩌면 100분의 1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그림 그려지지 않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서. 그 선진국이란 무엇이냐, 부의 크기로 볼 것이냐, 문명의 수준의 크기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직접 이제 같이 그 신하들하고 개발한 달력이 지구의 진짜 시간에서 하루도 오차가 안 나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그 달력 중에서 세종대왕이 가장 정확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때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도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런 것들,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었죠. 세종대왕께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문자죠. 뭐 세종대왕 얘기 뭐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조선시대가 성취한 중앙집권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집권제와 관료제의 발명국인 중국보다도 더 인텐스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과거제라든지 암행어사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들의 세련성. 조선은 어떤 나라 600년이 다 똑같지 않아요. 50년 전이 다르고 50년 후가 달라요. 70년대 한국과 지금 한국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출범하고 한 200년, 25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까지 조선은 되게 선진적이었어요. 정말 수준 높았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부의 크기로 따지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일본에서 뜬금없이 킬방원 시절이었는데 태종 킬방원? 코끼리를 한 마리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선물로 보낸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일본에서 조선에 선물로 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애들도 이 코끼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난해했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코끼리는 이민을 2번이나 강제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코끼리 한 마리의 먹성을 궁궐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원래 원산지에서는 이 정글에서 막 자라나는 과일을 먹고 이파리를 먹고 막 이러긴 하지만 이제 정글이 없다 보니까 소나무를 먹을 순 없잖아요, 코끼리가. 그래서 이제 쌀과 콩을 주긴 했지만 1년에 쌀, 콩, 잡곡을 거의 막 200석, 300석씩 각각 소비를 하니까 궁궐 재정이 휘청거려요. 그런데 아무리 코끼리가 먹성이 좋다고 해도 한 마리의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의 먹성을 궁궐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어떻게 저 코끼리를 딴 데로 보낼까, 보내고 싶은 거야. 이제 궁궐도 이제 경복궁도 힘들어. 그러다가 마침 이 코끼리가 자기 보고 너 이렇게 못생긴 동물이 있어 하고 막 놀리던 고위 관료 한 명을 밟아 죽입니다. 코끼리가.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해서 코끼리를 섬에 유배를 보내요. 전라남도 섬에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냈더니 벌써 이 코끼리가 물을 3번 건넜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끌려갈 때, 일본에서 조선으로 끌려올 때, 다시 경복궁에서 섬으로 끌려갈 때, 이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맨날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육지로 올려가지고 대신 요즘으로 치면 지자체, 이제 동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관청마다 저 코끼리를 좀 돌아가면서 돌보자. 그래서 이 코끼리가 관청마다, 지자체마다 요즘으로 치면 돌면서 거기를 거덜을 냅니다. 자기를 보살펴주던,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물원 사육사 포지션에 해당하는 그 관청에 딸린 노비를 또 갑자기 무슨 뭐 화가 났는지 또 밟아 죽여요. 이 코끼리가 조선에 와서 살인을 2번 하거든요. 조선인을 2명 죽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코끼리는 다시 섬에 보내! 다시 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끼리가 죽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코끼리죠. 네, 근데 코끼리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건 안 된 거고, 코끼리 한 마리를 한반도 전체가 감당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정도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만큼 가난했다. 가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가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고려에 왔었던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고려의 귀족들, 군관들, 대갓집들이 너무나 화려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송나라 수도 개봉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송나라는요,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가 있는데 북송시대에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 GDP의 절반쯤이라고 하거든요. 송나라가 갖고 있는 부가. 전 세계. 지구의 절반의 부가 송나라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직도 사극에 보면 송나라 비단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송나라 하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송나라의 고위 관료인 사람이 와서 개경의 건축물들을 보고 정말 사치스럽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귀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평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의 귀족들, 왕족들, 이 지배층 수뇌부는 백성을 착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사치를 고려 말에 권문세가들이 했습니다. 고려 말에 권문세가들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이님이라고. 예, 그 박영규 배우님 해가지고도 엄청 유명해졌었잖아요. 이이님의 토지가요, 산맥과 강을 경계로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필지 이런 게 아니라 산맥과 강을 경계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권문세가들이 자기 자식들을 서로 시집장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구리시 혹은 수원시, 여의도 전체 이런 게 혼수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유럽의 백작, 후작처럼 얼마든지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사치를 해도 기분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치를 하려면 그 정도로 사치를 해서 그렇게 빨아들인 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코끼리 한 마리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조선은 분배 혁명을 하기 위해서 탄생한 나라거든요. 신진사대부들이 일단 이성계를 고려의 왕에 앉혀요. 조선 왕으로 처음 앉은 게 아니라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호가 바뀌거든요. 국호가 바뀌기 전에 신진사대부들이 뭘 했냐면 권문세가들, 귀족들이 갖고 있는 땅 문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땅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몇 날 며칠. 그래서 다 그 땅 주인들은 노비 신세, 소장농 신세였던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농민들을 다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으로 만들어요. 부자들의 땅 문서를 다 불태우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농사를 짓는 진짜 농사꾼한테 나눠준 겁니다. 엄청난 분배 혁명이죠. 완전 새빨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 세율을 유지합니다. 조선은. 엄청나게 좋은 세율이에요. 일본은 세율이 기본이 70%였어요. 엄청나게 좋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농노들은 세율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영주 거고, 영주가 얼마를 가져가든 영주 말입니까? 세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주들과 왕 사이의 세율만 있는 거예요. 영주들이 알아서 왕한테 바쳐야 되는 세가 있는 거지.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국방, 치안,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를, 안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10% 세율이다? 물론 10%, 실질적으로는 20, 30% 되죠. 왜냐하면 군역도 해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고, 공납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10% 기본 원칙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일단 조선 사대부들은 의식적으로 취향을 바꿔요.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취향을 바뀝니다.
어떤 금붙이, 은붙이 이런 걸 멀리하게 되고요. 가구나 도자기 같은 것도 화려한 장식성을 버리게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소박하게, 은은하게 좀 이렇게 우아함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의 가구나 도자기 이런 사치제의 디자인이 바뀌어요. 네. 비슷하게 국가 재정, 중앙 정부와 지방 네. 관청의 재정은 긴축 재정이 되는 거죠. 코끼리 한 마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동시대의 태국, 과거에는 시암 왕국이라고 하죠. 네네. 시암 왕국의 국왕은 애완용,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애완용 코끼리가 뭐 한 500마리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느냐는 조선의 정부와 지방행정이 얼마나 가난한 재정을 감수했느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 조선이 그러면 몰락한 거는 가난했기 때문에 몰락한 건가요? 왜 몰락한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죠. 오히려 조선은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고 네. 뭐 임상옥 같은 국제적인 거상이 등장하고 아. 보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막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주모들이 신용을 보증하는 그 신용경제, 네. 어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한 거는 조선이 몰락해가면서 발달한 거예요. 생산물이 그 국가의 총 생산력이 농토에 한정되어 있는 과거와 경제 성장이란 건 거의 무조건 좋은 거일 수밖에 없는 무한한 생산력을 지닌 2차 생산력을 지닌 현대는 네. 상업의 발달이 좋으냐 나쁘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 같은 거죠. 그때는 받고 지금은 드린다. 멜서 스트랩이란 거 아시죠? 멜서 스트랩도 1차 농경사회에선 맞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지금은 생산력이 한정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 차린다는 네. 말이 나온 거는 그 시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라도 많이 먹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원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차례상이 원래 한자를 보세요. 차, 다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차례상이라고도 하지만 다례상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 차례상 보면. 술 올라가잖아요. 고려가 망하기 전까지는 차례상은 진짜 차례상이었어요. 조사님한테 차를 바쳐요. 그리고 예, 한식, 다과, 한과 같은 말하자면 전통 고급 과자를 바칩니다. 원래 차를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런 전통 과자, 우리나라처럼 약과 같은 거, 그다음에 견과류를 꿀에 잰 견과류 이런 걸 먹어요. 차례상이 차가 그 차였군요. 예, 예. 전 늘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늘 술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지금의 차례상은 주례상이죠. 아, 술주자를 써가지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차례상은 원래 오리지널 차례상은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대갓집이 있어요. 종갓집이 네네. 있어요. 우리 상다리가 부러지는 차례상 허례허식 하지 말고 네. 이런 값싸고 단순한 이런 진짜 소박한 차례상 차에다가 그 다음에 다과 이 끝인 거예요. 차리기도 얼마나 쌉니까? 이게 원래 차례상인데 이 차례상은 고려 말에 정말 사치스러운 차례상이었어요. 이 차례상이야말로. 왜냐하면 다과, 약과 이런 것들은 극 사치품이었어요. 그쵸, 그 당시를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 당시에 극 사치품이었어요. 제일 몽골 사람들이 왜 고려가 우리나라 그 몽골의 부마국이었던 시절에 몽골인들이 가장 환장했다는 게 그 약과거든요. 정말 극도로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고려 조선에서 엄청난 사치제예요. 왜 사치제냐? 우리나라는 차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그 기후, 그 땅이 아니에요. 원래 잘 차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생산할 수 있긴 있어요. 한정적으로. 그런데 차를 생산을 하려면 그 귀한 쌀을 생산해도 모자를 그 충분한 일조량이 있는 그 평야지대 혹은 구릉지대를 거기다 쌀을 생산 안 하고 차밭을 가꿔야 돼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쌀은 그 쌀 대신 차를 그 농사 지으면 차는 칼로리가 0이잖아요. 쌀은 영양분이 있는데. 차밭 자체가 엄청난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약용의 호가 다산이잖아요. 네. 차 키우는 차밭이 펼쳐진 산이란 뜻이잖아요. 다산. 지금 우리는 다산 하면 되게 청아하고 고상하고 소박하면서 검소한 느낌 나죠. 네. 다산은 지금으로 치면 지금 느낌으로는 나 좀 살아 어쩔래 이런 뜻이에요. 정약용은 자기가 부잣집 출신이고 부잣집 출신이라서 나 소비 취향 좀 고급이야. 네. 나 취향 좀 있어. 알아서 모셔라고 하는 느낌을 숨기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검소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다산이라는 호 짓지 못해요. 우리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는 최고 사치제고 쌀을 잡아먹는 사치제예요. 그리고 차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쌀 농사 지을 곳에 차 농사를 지어도 고려시대까지는 귀족들이 차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그 차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한정적이라서 중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중국에서 뭘로 수입해요 결국은? 쌀로 수입하는 거예요. 쌀은 줄고 차는 드는데 이건 그냥 사치제에 불과하고 이 차는 칼로리가 제로야. 그래서 농민들을 굶게 만드는 게 차였어요.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 차를 배격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차례에 이거 그냥 술과 식사와 술과 안주를 같이 먹는 술상을 만드는 문화가 조선시대에 의도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술. 자, 술을 올려요. 차 대신 술 마시는 문화엔 이런 뜻이 차 대신 술을 마셔요. 보통 옛날에는 청주를 마시죠. 일본식으로는 사케, 우리나라식으로는 약주. 청주를 마시는데, 맑은 술 청주를 마시는데, 청주는 빚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걸리가 자동적으로 생산돼요. 막걸리를 맑게 걸러야지 그 다음 동동주, 그 다음에 청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반들, 부자들, 지주집은 청주를 먹지만 그 청주를 생산하면서 과정에 생겨난 탁주, 막걸리는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먹자예요. 차례상을 이렇게 막 전을 막 몇십 장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거는 원래 어떤 의미, 20세기까지, 중반까지도 어떤 의미였냐면 핑계김에 동네에 과부들, 못 사는 집들, 굶는 데들, 이런 데 동네에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데 좀 도와줘 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일 좀 시키고 같이 전 부치고, 아이고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하면서 한 보따리씩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와 술을 비교해보면 조선은 술 권하는 사회였고 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관대하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술 먹고 사람 뺐어요. 그럼 좀 봐줘.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고 실수한 건 그래도 좀 관대하게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선의 문화였어요. 다시 술과 차를 비교해보면 차는 소수만 카페인을 독점할 것이냐, 술 문화는 소수만 카페인을 독점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수가 알코올을 공유할 것이냐. 입의 평등. 옛날에는 식물성 식용유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식용유를 얻으려면 소를 잡는 날이거나 돼지를 잡는 날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돼지 기름, 라드, 그다음에 소기름, 두태, 우리말로 두태라고 하거든요. 이걸 얻어서 이거를 뭐 삶든 굽든 빼가지고, 왜 삼겹살 구워 먹고, 우리 추운 날 캠핑 가서 삼겹살 신나게 구워 먹고 아침에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삼겹살에서 빠진 기름이 허옇게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얻는 거거든요. 식용유를 옛날에 돼지 기름을. 그러면 이제 돼지를 잡고 식용유를 얻으면, 돼지를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돼지 잡는 날이 잔칫날이 되는 게 아니라 잔칫날 도축을 하잖아요.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녹두로 돼지고기 조금 그 자국 남은 거 어떻게 좀 해가지고 숙주로 그 돼지 기름에다가, 돼지 기름에 잠기듯이 잠수시키듯이 해서 붙여내는 게 이제 빈대떡이란 말이에요. 녹두 빈대떡. 빈대떡이란 말이 설이 두 개예요. 빈대처럼 생겨서. 왜냐하면 우리는 요렇게 가마솥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워요. 여기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이 고이잖아요.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고 굽는 거예요. 이 기름을 퍼서 계속 끼얹어 주면서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빈대떡이. 그러면은 밑을 향해서 흐를 듯 하다가 흐르다 말고 굳어요. 그 모양이 타원형이라서 빈대 같다. 요게 첫 번째 가설이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작했으니까 할게요. 두 번째는 빈자떡. 가난한 자, 빈자들을 위해서 부잣집에서 만들어주던 떡. 고기는 별로 안 들어갔지만 돼지 기름에 그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죽을 부쳐내서 그 육식의 쾌감과 배부름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전이라고 하는 게 나누기 위해서 붙였던 건 맞아요. 문화 자체가. 그게 지금은 남아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서로 마주보고 서로 기싸움 하면서 1박 2일 동안 저는 한 40장 붙이는 게 되거든요. 빈대떡 얘기 듣고 막걸리 얘기 들으니까 강장시장 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